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상경통합 모의고사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요 상경 전공 모의고사는 저희 중급회계 상과 중급회계 하 그리고 원가 관리회계 부분까지 모두 이제 포함해서 문제를 출제해봤는데요. 난이도는 이제 그 상경통합 전공을 시험을 보는 이 공기업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그 회계학 문제에서도 조금 이제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전공 모의고사 이제 회계 전공 모의고사는 조금 어렵게 난이도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푸시면서 어려움 많이 느껴질 거라 생각이 되어서 강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문제 1번하고 2번은 이제 그 개념 체계와 관련돼 있는 내용 그리고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돼 있는 말 문제를 이제 출제한 건데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해설만 보셔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별도의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은 조금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자 문제 3번에 보시면은 일단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요. 자 비용의 기능에 대한 정보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기능별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격별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성격별 분류법이 더 목적 적합하다. 미래 현금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준서에서 뭘 요구하겠냐? 만약에 기능별 분류법을 선택하게 되면은 성격별 분류법에 대한 이 정보를 주석에 공시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능별 분류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성격별 분류법에 따라서 그 작성한 재무제표를 손익계산서를 저희가 그 제주석에다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공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은 틀렸죠, 그죠? 그 문장은 기능별 분류와 성격별 분류를 이렇게 바꿔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는다. 그래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죠? 상계하지 않아야 돼요.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충 등을 차감해서 재고자산을 순액으로 표시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근데 이러한 평가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저희가 상계에 대한 회계 처리가 아니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희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냐면 재고자산의 금액이 얼마? 뭐 금액을 넣어볼까요? 100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금액이 얼마? 뭐 2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고자산을 이렇게 순액으로 80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상계에 해당하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근데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충당과 관련되어 있는 회계 처리는 저희가 이 80원의 금액을 100원과 20원으로 나눠서 표시하는 것이지 원래 100원 따로 있고 원래 20원 따로 있는 것을 저희가 두 개를 퉁쳐서 80원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재고자산의 가치가 80원짜리인데 근데 80원이 왜 80원인지 그 구성 요소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80원짜리가 어떻게 80원짜리가 되었냐면 원래 100원짜리였는데 그 녀석의 가치가 20원만큼 떨어져서 그래서 80원이 재고자산의 가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표시 방법이다. 그래서 100원과 20원을 상계해서 80원을 표현한 게 아니라 80원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분리해서 구분해서 표시해주기 위한 방법이다. 상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표시 방법은 해도 된다. 그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틀린 문장이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외환손익 또는 단기손익 공정가치적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을 순액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유사한 거래에서 집합에서 발생하는 이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환손실 뭐 단기 손익, 공정가치적 금융유산, 처분 손익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자 근데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도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차익과 차손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구분해서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금융회사 같이 영업의 특성으로 인해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금융회사. 자, 이런 금융회사처럼 저희가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회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원가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 판매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매출원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금융회사처럼 저희가 뭐 주식을 거래한다거나 아니면 채권을 거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판 주식이나 채권의 원가를 저희가 매출원가로 표시하기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판 게 아니죠, 그죠? 주식이나 이렇게 채권을 처분하면은 저희가 물건을 판매한 게 아니라 그냥 처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로 표시하기 조금 애매한 그런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런 경우에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매출액을 영업수익으로 그다음 매출원가랑 판관비를 영업비용으로 한꺼번에 퉁쳐서 그래서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내용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금융회사, 뭐 증권사, 은행사의 이제 그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매출액, 매출원가 이런 그 항목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어떤 표시가 되어 있냐? 영업수익, 영업비용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페이지에 자 4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자, 4번의 내용은 저희 측정치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공정가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 공정가치는 어떻게 측정한다라고 배우셨었죠? 공정가치. 자, 동그라미 1번에 공정가치. 자, 공정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정가치는 판매 가격에서 운송원가를 빼고 네,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거래額을 빼서 그래서 공정가치를 계산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거래원가, 거래수수료까지 빼면 저희가 이걸 뭐라고 불렀었냐면 순공정가치라고 불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래원가까지 계산하면 저희가 공정가치가 아니라 이제 순공정가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다시 드려보면은 자, 어떠한 자산의 공정가치, 자산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어떠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계산할 때는 저희가 그 자산을 판매하면서 받는 돈에서 그 자산을 이제 배송하기까지의 그 운송비가 포함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운송비라는 것은 자산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 자산의 위치도 자산의 특성,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운송비도 당연히 자산의 공정가치, 자산의 성격에 대한 공정가치를 계산할 때 자산의 가치를 계산할 때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 조인컴에 담긴 물, 물 한 잔이 지금 여기 지금 이제 강의실에 있는 것과 저기 이제 그 산 꼭대기, 북한산 꼭대기에서 이제 물을 마시는 것과 그 가치가 다르죠, 그죠? 이러한 자산들의 그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가치를 저희가 공정가치 계산할 때 당연히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위치를 반영해 주셔야겠다. 그래서 운송원가가 많이 들게 되면은 운송원가가 내가 그 사고 나서 그 자산을 다시 가져오기까지 운송원가가 많이 들게 되면은 그 자산의 가치는 감소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공정가치 계산할 때 운송원가는 저희 포함시켜 주시는데요. 근데 거래 수수료, 거래 비용, 거래 원가는 저희가 이 공정가치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고 별도로 고려를 해서 순공정가치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 거래 원가는 왜 공정가치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냐? 이 공정가치 계산할 때 왜 고려하지 않냐면 거래 수수료는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이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자산을 백화점에서 판매한다. 그럼 거래 수수료를 한 30% 떼고요. 그 다음에 뭐 위메프, 이런 소셜 커머스에서 판매한다. 얘는 한 15% 떼가 돼요. 그다음에 옥션, 인터파크 이런 데서 판매한다. 그럼 얘는 한 3%인가 떼가 돼요. 이런 식으로. 아울렛은 뭐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어디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은 그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이 거래 수수료가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근데 이 거래수수료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공정가치를 계산할 때는 당연히 포함이 되면 안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래수수료들은 저희가 공정가치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그 4번의 동그라미 1번을 읽어보시면요. 자, 이제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거래원가가 존재하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서 동거래원가를 조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주된 시장의 거래 가격에서 동거래원가를 조정해야 돼요. 이때 거래원가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거래원가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거래원가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건 맞아요. 그죠? 거래원가랑 운송원가 저희가 따로따로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죠? 따로따로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저희가 그 자산의 공정가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장 가격에서 거래원가는 빼주시면 안 되겠다. 운송원가까지만 저희 고려해 주셔야 되고 거래원가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조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만 조정하느냐? 운송원가까지만 조정한다. 네, 이게 답이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자, 이렇게 4번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5번은 수익인식의 5단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한번 그 순서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수산배 그 앞 글자를 떼서 계약을 식별하고 그다음에 수익물을 식별하고 그다음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고요. 그래 산. 그다음에 거래가격을 수익물에 배분해요. 배. 그다음에 수익물을 이행한다. 수익물을 이행하면서 수익 인식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계수산배라고 많이 외우시죠. 그죠? 그래서 앞글자 따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6번. 자, 6번의 내용 보시면요. 자, 이거는 이제 재고산, 기말 재고산의 수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기말 재고산 자산의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냐면 회사가 창고 실사에 포함시킨 재고자산과 실제 회사의 재고자산의 차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산을 수정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6번 문제 그 과정을 떠올리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이 자, 대안이 실질 재고조사법으로 재고산을 실시한 결과 X1년 말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산의 실사 금액은 500만 원을 집계되었다. 자, 근데 추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추가 자료의 내용을 반영하면 대안의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재고자산은 얼마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재고자산. 그래서 일단 그 500만 원이 저희 시작 지점이고요. 자, 1번, 2번, 3번의 내용을 저희가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볼게요. 자, 대안은 X1년 11월 1일에 송파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원가 100만 원의 상품을 적송하였다. 자, 송파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원가 100만 원의 상품을 적송했대요. 자, 그래서 100만 원어치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송파는 이 중에서 X1년 말까지 40%만큼만 판매 열렸다. 자, 그럼 60%의 재고자산은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60%의 재고자산은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그 60%의 재고자산은 창고에는 없지만 송파의 창고에 보관돼 있지만 아직 대안의 재고자산으로서 기말 재고에 포함이 돼야 된다. 판매가 안 되었으니까 기말 재고로서 저희 대안의 재고자산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그 60%의 재고자산의 금액 60만 원의 금액이 거기 위에 보이시는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실사 금액 이 500만 원에 포함이 돼 있을거나 안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의 금액만 500만 원이에요. 창고에 없지만 나의 재고자산인 금액이 60만 원이 있으니까 그 녀석을 더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녀석을 정리해 보면이 자, 회사의 창고에는 없어요. 하지만 회사의 재고자산, 기말 재고에는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에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의 재고자산에 맞기 때문에 기말 재고에 포함시켜 주셔야겠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정을 해보시면 당연히 회사의 창고에 없었던 녀석 중에서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친구를 가산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60만 원 이렇게 수정사항을 뽑아내보시면 돼요. 그죠?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2번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대안은 X1년 중 단위당 원가 10만 원의 신상품을 기존 고객 10명에게 각각 전달하고 사용해본 후 6개월 안에 구입 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 X1년 말 현재 4곳으로부터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나머지 6곳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대요.
자, 그래서 이건 저희 시용 판매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시용 판매. 자, 시용 판매. 그래서 요 그 고객이 일단 사용해본 후에 다 써본 후에 구입 여부를 통보해 주면은 그때 돼서 판매가 완료되고 그래서 재고우선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재고우선이 아니라 고객의 것이 된다. 그래서 고객의 것이 되는 그 사건을 고객이 써보고 나서 구입하게 되는 의사를 전달받는 경우에 이제 판매가 완료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고객 중에서 고객 10명 중에서 고객 4명만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나머지 6곳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냥 고객이 그 물건 받고 나서 그냥 뭐 튀었다, 물건 꿀꺽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사지 않는다. 고객이 살 그 의사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 6개의 재고우선은 아직 회사의 기말 재고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죠? 고객이 사갔으면은 고객이 구매를 해갔으면은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서 이제 고객의 자산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고객이 써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서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판매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재고산이다라고 이제 다시 판단하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그 6명이 가지고 있는 6개의 재고산 그래서 하나당 10만 원짜리 재고산은 지금 창고에 없지만 고객이 쓰고 있지만 회사의 재고산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저희가 이렇게 플러스 60만 원만큼 회사의 기말 재고에 포함해주는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대한의 X1년 12월 2일 러시아의 A사와 중국의 B사에게 각각 60만 원과 50만 원의 상품을 주문하였다. 자 주문해 사고 있대요. 자 동년 12월 30일에 양사로부터 주문한 상품이 선적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자 통보받았고 각 상품은 X2년 중에 도착하여서 대안에게 인도되었다. 그럼 X2년 중에 도착해서 대안에게 인도됐다는 얘기는 X1년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X1년 12월 30일에 주문한 상품이 이렇게 선적이 되었지만 이 녀석이 X1년 12월 31일 기말의 시점에는 지금 배 위에서 이렇게 동동동 떠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2년도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X2년도에 지금 도착했다. X1년도에는 배 위에 떠 있는 상황이다. 다음에 A사 상품에 대한 주문 조건은 FOB 도착 진도 조건이고 그 다음에 B사 상품에 대한 주문 조건은 FOB 선적 진도 조건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인도 조건이 나왔네요. 자 이런 미착 상품, 배 위에 떠 있는 미착 상품에 대한 이제 조건별 기말 제거. 자 보시면은 저희 3번에서는 A와 B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둘 다 배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둘 다 창고에는 없는 재고산이에요. 그죠? 내 창고에 존재하지 않는 재고산이에요. 배 위에 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조건의 이 미착 상품, 어떤 구매 조건의 미착 상품만 회사의 재고우선으로 분류를 해야 되죠? 선적지 인도 조건, 그죠? 선적지 인도 조건의 미착 상품, 선적지 인도 조건에 구입하고 있는 미착 상품만 저희가 기말 재고에 포함을 시키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외웠었냐면 선구 도판, 선적지 인도 조건 구매하고 있는 상품, 도착지 인도 조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아직 회사의 재고산이다. 회사의 재고산이다. 이렇게 저희가 암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 B였죠, B. 그래서 B. 그래서 B의 원가는 50만 원이기 때문에 이 B의 재고자산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의 재고산에 수정까지 다 반영해 주시면은 A는 수정해 줄 필요 없고요. A는 회사의 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B의 재고산을 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은 회사의 재고에 반영해야 될 총 수정 사항은 17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170만 원. 그래서 이 170만 원 어디에 반영해 준다?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회사의 재고자산 500만 원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670만 원이 기말 회사의 올바른 재고산이 돼요. 그래서 회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의 재고산이 맞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고산을 올바르게 고쳐주셔야 된다. 추가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6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자 7번. 자 7번 보시면요. 자
7번은 이제 저희 재고산의 기말 적합도 평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은 하나의 원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 한국은 재고산에 대해서 총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은 감모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출고 수량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 자, 한국의 원재료와 제품 재고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재고자산의 금액 그리고 제품의 재고자산의 금액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근데 동재고자산과 관련해서 한국이 X1년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인식할 금액 합계액은 얼마인가? 단 X 0년 말까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기초에 평가 충당은 없다. 이런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X1년도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계산해봐라라는 건데요. 자, 근데 이거 계산해볼 때 지금 그 재고자산의 종류가 제품 한 가지 종류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재료까지 주어졌어요. 그럼 저희가 원재료에 대한 적합화 평가를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했었어야 되냐면 재고자산의 그 원재료에 완성된 제품이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 완성될 제품이 적합화 평가하지 않으면 이 원재료에 대해서도 적합화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저희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원재료랑 제품에 대해서 저희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해봐라라고 했을 때는 그 원재료에 대해서 적합화 평가할지 여부는 제품에 대해서 적합화 평가할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먼저 제품에 대해서 적합화 평가를 하는지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지 여부부터 저희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품부터 원재료가 아니라 제품부터 저희가 적합화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저희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계산해 보겠다. 자, 제품 계산해 보시면요. 자, 제품. 자, 수량이 200개.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장부상 수량, 장부상 단가, 실제 수량, 장부상 단가, 그다음에 실제 수량, 그다음에 순실한 가능 가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계산해 보시면 되죠. 자, 먼저 장부상 수량은 얼마냐면은 장부상 수량은 200개. 장부상 단가, 단위 원가는 300원. 이렇게. 그다음에 실제 수량은 150개. 숫자 하나 채워 넣어 보시면 돼요. 장부상 단가는 그대로 300원. 그다음에 실제 수량, 장부세. 순실현 가능 가치 계산해 보시면 실제 수량은 150개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다? 순실현 가능 가치는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이렇게 빼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순실현 가능 가치는 320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각각 금액 계산해 보시면은 6만 원, 얘는 4만 5천 원, 이 친구는 4만 8천 원, 4만 8천 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감모 손실은 15,000원만큼 인식하는 게 맞는데, 근데 평가 손실은 인식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늘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재고산의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 평가 손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겠다. 그럼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제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저희 재고산의 원재료에 대한 적합화 평가도 해볼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을 바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원재료에 대한 저희 적합화 평가는 당연히 해볼 필요가 없겠다. 왜? 굳이 원재료를 만들어서 이제 팔 물건이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근데 굳이 원재료에 대해서 적합화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제품에 대해서 저희 평가 손실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원재료에 대해서 적합화 평가를 해볼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럼 뭐만 하시면 되냐? 원재료의 감모 손실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감모 손실까지 인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감모 손실은 실제로 재고산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 감모 손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원재료의 감모 손실 계산해 보시면요. 자, 원재료의 장부상 수량은 500개, 실제 수량은 460개. 자, 장부상 단가가 얼마냐면은 52원. 이렇게 해서 40개 곱하기 52원 하시면은 얼마인가요? 감모 손실이 2,080원? 네, 2,080원 계산이 되겠네요. 감모 손실은
2,080원. 그래서 이렇게 제품의 감모 손실과 그다음에 원재료의 감모 손실 두 개에서 17,080원이 제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의 합계가 되겠다.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번 해답은 17,080원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 감모 손실의 금액은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 적합화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감모 손실이 실제로 재고산이 사라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8번.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도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죠. 자, 8번. 자, 8번은 저희가 매출총이익법이라는 부르는 친구인데요. 매출총이익법이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자, 이 매출총이익법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읽어볼게요. 다음은 우리의 엑셀연도 회계 자료 중 일부이다. 자, 우리의 회계 자료들이 쭈르륵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기 현금 매출에 현금 매입에 매출 채권으로 쭈르륵 나와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매출 채권 회수액, 그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매출 채권 회수액에 지금 물음표가 이렇게 빵꾸가 뚫려져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뭐 읽어보시면은 자, 우리의 회계 직원이 매출 채권의 회수액으로 입금한 금액은 20만 원이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회계 직원이 매출 채권의 회수 중 일부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할 경우 횡령액은 얼마인가? 자, 횡령한 금액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단 대손 상각을 고려하지 않으며 매출 할인, 매출 운임 및 매출 애누리니 매출 외상 매입 매출에서 발생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횡령 금액 계산해봐라. 자, 이 횡령 금액 어떻게 계산해볼까를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지금 매출액, 매입 금액, 그래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거기 플러스 재고 자산 금액까지 이렇게 쭈르륵 주어지면은 무조건 뭘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저희 T계정 세 개를 그려라 말씀드렸었죠. T계정 세 개. 그래서 저희 재고자산의 T계정, 그다음에 매출 채권의 T계정, 그다음에 매입 채무의 T계정 그려서 그 T계정 간의 계정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각각의 금액을 유추해낼 수 있다. 이런 내용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 매입 금액, 재고 자산 금액 중에서 두 가지 이상 등장하게 되면은 무조건 T계정 그리시면 돼요. 자, T계정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아니죠. 자, 이렇게 재고 자산 T계정, 그다음에 매출 채권 T계정, 너무 붙여 그렸다. 이렇게. 그다음 매입 채무 T계정. 이 T계정 세 개를 그리셔서 그래서 이 T계정들의 계정들의 각각 기초 기말 금액들이 어떻게 변동한지를 채워 넣으시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역산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금액은 어떤 금액을 얘기했냐면 매출 채권의 회수액 요 금액이겠죠, 요 금액.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일단 단기 현금 매출액, 단기 현금 매입액은 저희가 이러한 외상 매입 금액, 외상 매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고려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살짝 킵해 두고요. 자, 기초 매출 채권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매출 채권. 자, 기초 매출 채권 금액은 8만 원이에요. 자, 8만 원. 기초 매출 채권 여기에 들어가겠죠? 네, 8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기초 매입 채무는 7만 원. 기초 매입 채무는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기초 매입 채무는 7만 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상품, 기초 상품 재고는 당연히 재고산의 금액이 들어가겠죠. 기초 상품 재고는 12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 매출 할인과 매출 애누리. 자, 매출 할인과 매입 애누리. 자, 매출 할인은 매출의 외상 매출의 차감 금액. 그래서 매출이 할인되었다. 그래서 2,000원만큼 이렇게 할인해줬다. 2,000원 금액. 1,000원 단위로 쓸게요. 칸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는 매입을 할인받았다, 애누리 받았다. 그래서 5,000원 금액 이렇게 매입의 차감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이 매입 애누리나 매출 할인 이러한 그 평가 계정들은 저희가 이런 외상 매입 금액,
외상 매출 금액을 역산할 때 계산할 때 다 포함돼서 한꺼번에 계산이 되는 거 다 기억나시죠, 그죠? 좀 이따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하셔서 매입 채무 지급액. 자, 매입 채무 지급한 금액에 매입 채무가 감소가 되니까 이렇게 20만 원만큼 네, 차변 쪽에다 써주시면 되고요. 매입 채무를 지급해서 매입 채무가 감소한 금액. 자, 근데 기말 매출 채권 금액은 7만 원, 기말 매입 채무 금액은 6만 원, 기말 상품 재고는 11만 원. 그래서 7만 원, 6만 원, 11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매입 운임. 자, 매입 운임은 매입의 가상 계정이죠. 매입 운임은 매입의 가상 계정이에요. 그래서 운임이 3,000원 이렇게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출 총이익은 9만 원이다라고 해요. 자, 매출 총이익 9만 원은 좀 이따 이제 저희 매출원가와 매출액의 관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금액들 다 채워 넣었으니까 이제 금액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요 물음표의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뽑아 보시면 돼요. 어떤 금액이 이제 뽑힐 수 있냐면 요 매입 채무 계정에서 외상 매입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외상 매입금이 얼마인지. 자, 이렇게 매입 채무의 계정에서 매입 채무가 증가한 금액, 매입 채무가 기준에 증가한 금액, 이 금액은 저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외상 매입에 의한 매입 채무의 증가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했었죠, 그죠? 매입 채무가 증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외상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매입 채무가 증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상 매입금이 이 매입 채무의 증가액에 꽂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이 금액은 기초와 기말과 단기 매입 채무 지급액을 통해서 역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금액 역산해 보시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차변합계 26만 원에서 대변 기초 금액 7만 원만큼 빼시면 되죠. 26만 원 빼기 7만 원에서 19만 원이 외상 매입 금액이 되겠다. 근데 19만 원 안에 이미 매입 애누리야 매입 운임이 포함된 금액이죠. 그죠? 매입 애누리야 매입 운임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19만 원 안에는 이미 매입 애누리랑 매입 애누리가 포함된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왜? 원래 외상 매입 금액은 19만 2천 원이었어요. 19만 2천 원. 근데 거기에서 매입 운임을 3천 원만큼 지출하고 그다음에 애누리를 5천 원만큼 받아서 계산된 총 순 매입액이 올바른 순 외상 매입액이 19만 원이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 자료 제시한 건데 근데 저희는 그 19만 원의 금액을 이렇게 총 매입액에서 외상 운임, 매입 운임 그리고 매입 애누리를 가감해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에 다른 금액들의 변동을 통해서 역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산된 금액 안에는 이미 애누리와 운임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외상 매입 또는 외상 매출 금액 역산하실 때는 이 애누리랑 환입 이 금액들을 별도로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역산이 되어서 나와요. 그죠? 자, 이제 외상 매입을 아셨으면 이제 그럼 뭐를 알 수 있느냐? 외상 매입을 아셨으니까 회사의 전체 매입 금액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전체 매입 금액을 계산할 때는 뭘 추가로 고려해 주셔야 되냐면 이 외상 매입 금액을 그냥 저희가 재고자산의 매입 금액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뭘 추가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되냐면 현금 매입을 고려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교재 그 박스 안에 첫 번째 칸에 단기 현금 매입액이라고 해서 두 번째 칸에 있죠. 두 번째 줄에 단기 현금 매입액이 3만 원이에요. 3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회사 전체 매입 금액은 22만 원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죠. 22만 원. 그죠? 현금 매입액이 3만 원이면은 외상 매입 금액과 합해서 전체 매입 금액이 22만 원이다 유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자산에 이제 매출원가를 그럼 이제 또 역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초 매입이 12만 원이고 외상 그 전체 매입 금액이 22만 원인데 그래서 판매 가능 재고가 34만 원인데 그 중에서 기말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 금액이 11만 원이면은 그러면은 23만 원 그죠? 23만 원이 매출원가가 되겠다. 이렇게 역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판매 가능 재고에서 기말 재고산을 빼시면 되겠죠. 판매 가능 재고에서 기말 재고산을 빼시면 되겠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23만 원이고요. 매출원가는 23만 원. 자, 그다음에 이 매출원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이제 회사의 매출액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매출액.
자,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하시면은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죠.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돼요. 그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 금액이 미문제에서 아까 주어졌었죠. 맨 마지막에 매출 총이익은 9만 원이다라고 문제 줬어요. 근데 매출원가도 저희 아시죠? 매출원가 얼마? 23만 원. 그죠? 그럼 매출액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매출액은 32만 원이라는 얘기죠. 32만 원. 32만 원의 매출액을 이렇게 역산해 볼 수 있다. 그럼 32만 원의 매출액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저희 매출 채권의 증가에 외상 매출 금액으로 넣으시면 되느냐? 이 금액으로 넣으시면 되느냐? 아니죠. 그죠? 아니죠. 왜? 지금 이 매출 채권의 증가는 외상 매출에 의해서 증가한 매출 채권만 매출액만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죠? 외상 매출만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 매출액은 이 매출액 안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냐면 외상 매출뿐만 아니라 현금 매출도 포함이 돼 있죠. 그죠? 현금 매출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출 채권의 증가인 외상 매출에 들어갈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현금 매출액을 빼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매출액이 얼마냐면은 거기 첫 번째 자료에 5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5만 원. 그래서 5만 원이 현금 매출이면은 외상 매출 금액은 27만 원으로 역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 금액은 27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외상 매출 금액도 이미 할인을 고려한 후의 금액으로 계산이 된 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상 매출 금액 계산하셨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해야 될 매출 채권, 기말 매출 채권 금액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기말 매출 채권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여기서 지금 기말 매출 채권이 아니죠. 예, 매출 채권 회수액.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매출 채권 회수한 금액이 얼마냐면은 이렇게 8만 원에서 27만 원에서 35만 원에서 7만 원 빼시면은 28만 원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 바로 올바른 매출 채권의 회수액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매출 채권 회수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입 채무와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의 이러한 그 계정들의 관계를 저희가 쭉 살펴보면서 최종적인 금액을 뽑아냈다. 그래서 기초 재고산 금액에서 외상 매출을 더한 금액이 매출 채권의 전체 증가 금액인데 거기서 기말에 남아 있는 매출 채권을 빼면은 매출 채권이 감소한 회수한 금액을 역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이 은행이 돈을 입금한 금액이 얼마밖에 안 된다. 26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26만 원과 요 28만 원의 차이, 2만 원이 바로 횡령한 금액이 되겠죠. 횡령한 금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그 난이도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공 시험에서 어느 정도로만 나오면 이렇게까지 안 나오고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은 요 매입 채무 쪽은 자료에서 유추하지 않아도 되고 요 그 재고자산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매출 채권의 어떤 금액을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매출 채권과 그다음에 재고자산의 금액을 통해서 뭐 재고자산의 기말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걸 유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정도만 추가가 되지 이렇게 매입 채무까지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매입 채무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축축축 이렇게 저희가 도출해 나가는 그런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볼륨이 큰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9번 문제부터는 이제 유형자산의 문제죠. 유형자산의 문제. 자, 9번에 유형자산 문제 보실 텐데요. 자, 이 9번 문제는 조금 이제 특이하게 저희가 그 유형자산의 손상 관련 문제에서 손상 차손 금액이 얼마냐, 손상 차손 환입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저희 기말에 X4년도 말에 손상 차손 누계액이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손상 차손 누계. 그래서 그 손상 차손 누계액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될 텐데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우리는 X1년 1월에 기계장치 2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내용수는 5년이고요. 자, 동기계장치는 원가음을 적용하면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자,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의 변동은 그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회복에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능액이 변동하면은 그 기계장치의 손상이나 회복에 따라서 이렇게 회수가능액이 변동한 거다. 그래서 밑에 회수가능액이 쭉 이제 4년 동안 주어져 있네요. 자, 근데 그렇게 이제 손상 또는 손상 환입을 했을 때 X4년도 말에 재무제표에 표시될 기계장치의 손상 차손 누계액을 구하라. 기계장치의 손상 차손 누계액을 계산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기계장치의 손상 차손 누계.
자, 손상 차손이건 손상 차손 누기건 뭘 구하라라고 하건 간에 이 유형자산의 기본기는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부터 쭉 해나가시면 돼요. X 4년 말까지, 그죠? 자, 일단 X 1년 초에 200만 원 주고 샀어요. 200만 원, 그죠? 200만 원. 자, 근데 X 1년 말까지 일단은 감가상각 하셔야 되죠, 그죠? X 1년 말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감가상각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인수가 5년, 잔존가치 빵원 정의법으로 생각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감가상각비는 간단하게 40만 원, 그죠? 그래서 160만 원이 자산의 장부금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X 1년 말에 이렇게 감가상각하고 나서 지금 회수관액을 저희 보셔보니까 X 1년 말에 회수관액이 160만 원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검사 손상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회수관액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되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감가상각 또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변동한 게 없으니까 감가상각비 또 4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X 2년 말에는 저희 자산의 장부액이 이제 120만 원이 돼 있는 상황. 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제 회수관액 저희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회수관액이 90만 원으로 뚝 떨어졌네요. 90만 원 이렇게 뚝 떨어졌다. 그럼 이 회수관액의 감소는 저희가 손상차손을 인식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손상차손 30만 원. 그렇죠? 네. 그래서 손상차손 누계 이렇게 개처리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시면 되냐? 다시 또 감가상각. 자산을 팔아버리지 않은 이상 감가상각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X 3년 말까지 감가상각 하셔야 되는데, 근데 X 2년 말, X 3년 초에 이렇게 손상 인식하고 나서는 이제 90만 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새로 하셔야 되죠, 그죠? 기존의 장부액이 아니라 이 회수관액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새로 하셔야 된다. 근데 90만 원에 적용되는 내용 연수는 잔존 내용 연수는 몇 년? 3년이죠, 3년, 그죠? 여기서 5년이었으니까 4년, 3년. 그래서 3년 동안 감가상각 하시게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금액은 30만 원이 되고요. 따라서 X 3년 말에 회수관액은 6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죠. 60만 원. 자, 근데 X 3년 말에 또 이제 회수관액을 보니까 X 3년 말에는 회수관액이 60만 원이네요. 그래서 60만 원 그대로 저희가 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X 4년 말에, 자, X 4년 말에 이제 또 감가상각 마지막으로 해보시면 되는데, 근데 또 30만 원만큼 감가상각하고 나서 장부에 남아 있는 금액은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회수관액이 얼마가 되었다? 자, 회수관액이 100만 원이 되었어요. 100만 원. 그래서 한 이쯤. 네. 100만 원이 되었다. 그럼 제가 이제 뭘 해주셔야 되냐? 회수관액이 다시 회복되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 3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인 70만 원을 다 손상차손 환입해 줄 수 있나요? 없죠, 그죠? 왜 없어요? 저희 손상차손 이후에 손상차손 환입은 한도가 존재한다. 어떤 한도? 만약에 손상차손 인식하지 않았었더라면은 장부에 달려 있었을 요 금액. 손상차손 인식하지 않았었더라면은 장부에 달려 있었을 금액이 바로 손상차손 환입의 한도가 되죠.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은 그냥 이 120만 원부터 또 40만 원, 40만 원 감가상각해서 그냥 장부에 달아놨을 이 40만 원의 금액이 손상차손 환입의 한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2년 동안 40만 원씩 감가상각하면은 장부에 달아놨을 금액. 그래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할 금액은 이렇게 해서 환입을 인식할 금액은 얼마밖에 안 된다. 1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만 원. 그래서 손상차손 금액은 30만 원. 그다음에 손상 환입 금액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손상차손 누계액이 남아 있는 금액은 얼마? 손상차손 누계액이 남아 있는 금액은 20만 원이 남아 있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손상차손 누계액 남아있는 금액은 저희 자산에 손상이 발생했다라는 흉터처럼 계속 장부에 달아놓는다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손상차손 누계액 남아있는 것은 없애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10번은 재평가 모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너무나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재평가 유형상 재평가 하시면서 재평가를 하면서 가치가 증가한 친구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그다음에 가치가 감소한 친구들 재평가 손실이라는 단기 손익을 인식하시면 된다. 그 사실만 아시면 크게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 11번. 자, 문제 11번도 이제 말 문제인데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개별 취득하는 무형사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 나와 있고 다른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문제 12번.
자, 문제 12번 보실 텐데요. 자, 이 문제 12번은 저희 그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전공 시험 보시는 이제 분들한테는 계산기를 사용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근데 이제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전공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웬만하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풀지 마시고 계산하는데 너무나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그냥 뭐 나쁘게 말하면 제낀다. 뭐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다른 문제를 더 풀기 위해서 이 문제는 조금 약간 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은 접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채와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 계산기를 쓰는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계산기 도로록 두들겨 가지고 바로 계산할 수 있지만, 만약 계산기를 못 쓰는 시험에 이런 사채 문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도망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암산하거나 이제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일단 킵해 놓고 나중에 이제 그 다른 문제 다 풀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셔요. 근데 뭐 시간이 거의 남을 일은 없죠, 전공 시험에서. 근데 그렇게 좀 시간이 남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손을 대보셔도 되는 문제다. 근데 그 전에 계산기를 쓰지 않는 시험에서는 절대 먼저 손 대시면 안 되는, 시간을 여기 잡아먹으시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어쨌든 그런 문제인데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자,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는 액면금액 100만 원, 만기 3년, 표시이자율 8%인 사채를 X1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자, X1년 1월 1일에 시장이자율은 10%고요. 자, 동사채에 대해서 우리가 X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이자 비용과 그다음에 X1년 말 재무상태표 표시할 사채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래서 밑에 현가계수표가 쭉 나와 있네요. 자, 할인율. 그래서 저희가 사채의 X1년 말 장부금액, 그다음에 이자 비용 금액. 자, 일단 저희가 이 사채 장부액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래 현금흐름을 정리해 보셔야 되죠. 그리고 미래 현금흐름이 어떠한 양상이냐? 자, 액면 금액이 3년 뒤에 10만 원이고요. 표시이자가 100만 원 죄송해요. 100만 원. 표시이자가 8%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8%면은 8만 원. 8만 원. 8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자, 근데 이 녀석을 이제 저희 발행했을 때 어떻게 발행하느냐? 공정가치로 발행하게 되고 그 공정가치는 시장이자를 할인하는 현재 가치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8만 원과 10만 원의 금액을 공정가치로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10%로 할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 10% 할인할 때는 그 10%의 현재 가치 계수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3년 현재 가치 계수 쓰시면은 정상연금에 대해서는 3년 10% 현재 가치 계수가 2.5, 단일 금액에 대해서는 3년 10% 현재 가치 계수가 0.75이기 때문에 이 8만 원에다가 2.5 곱하시고 요 100만 원에다가 0.75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1년 초에 이 사채의 공정가치 발행 금액은 95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75만 원, 8만 원에 2.5 하시면은 이건 암산 되시죠. 그죠? 그래서 20만 원. 그래서 75만 원, 20만 원 더하시면은 95만 원. 자, 이게 X1년 초에 이 사채의 발행 금액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실 거냐? 당연히 유휴이자 법상각을 한다고 하시죠. 유휴이자 법상각. 그래서 이 95만 원에 대해서 인식할 이자 비용은 해당 사채의 발행 금액에 유휴이자율, 시장이자율 곱해준 금액이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인식할 금액은 그냥 표시이자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렇게 9만 5천 원 계산이 돼요. 자, 근데 거기에 실제로 표시이자 지급한 금액은 얼마예요? 표시이자 지급한 금액은 8만 원밖에 안 되죠. 따라서 내가 이자 비용을 9만 5천 원만큼 부담해야 되는데 도드려준 금액은 8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준 금액 1만 5천 원 어떻게 한다? 1만 5천 원을 원금에 가산한다. 그걸 제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라고 불렀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1만 5천 원 금액을 이 원금에 가산하게 되면은 95만 원에 플러스 1만 5천 원에서 96만 5천 원이 이렇게 X1년 말에 사채의 장부액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이 이자 비용은 9만 5천 원, 그다음에 기말 사채의 장부액은 96만 5천 원.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답엔 안 나와 있지만 회계 처리도 한번 해볼까요? 회계 처리. 자, 회계 처리도 한번 해보시면은 X1년 초부터 사채 회계 처리 해보시면요. 자, 사채 현금
그래서 현금 95만 원 받으면서 사채 액면 금액 100만 원짜리 발행했어요. 그래서 5만 원만큼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인식이 된다. 그죠? 그다음에 X1년 말에 무슨 회계 처리를 할 거냐면 이자 비용을 이렇게 9만 5천 원만큼 인식하면서 표시이자를 이렇게 10만 원만큼 8만 원만큼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할차를 15,000원만큼 이렇게 상각하게 되어서 사채의 장부액은 100만 원에서 5만 원 차감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15,000원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을 취소하니까 사채의 장부액은 96만 5천 원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채의 장부액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재무상태표에는 사채의 장부액은 100만 원. 그다음에 사할차 35,000원. 그죠? 5만 원에서 15,000원 빼니까 35,000원 이렇게 남아 있어서 96만 5천 원이 사채의 순 장부액으로 표시가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회계 처리도 기억나시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차 관련된 회계 처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13번의 문제는 저희 그 충당부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이제 13번의 문제는 충당부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녀석은 그냥 저희가 충당부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이제 그냥 판단하시면 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충당부채라는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김웅왕이 드렸겠죠. 충당부채라는 것을 그 지급의 시기, 지급할 금액, 그다음에 지급할 가능성 이런 그 지급과 관련 부채와 관련돼 있는 지출 금액이 부채와 관련된 지출 금액이 언제 지급이 될 거냐, 얼마의 금액이 지급이 될 거냐, 그 지급할 가능성이 얼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한 부채가 충당부채예요. 그죠? 반면에 그러한 지급할 금액과 관련해서 시기나 금액이나 그런 가능성이 확실한 100%인 경우에는 저희가 충당부채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르냐? 확정된 부채다. 그래서 금융부채다. 확정된 부채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부르게 돼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 충당부채와 확정부채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 케이스가 그 사례 B예요. 사례 B. 사례 B 보시면은 그 사례 B만 읽어볼게요. 자, X1년초의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대안은 X1년 말까지 매연 여가 장치를 공장에 설치해야 하고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벌가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안은 X2년 말까지 매연 여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X2년 말 관계 당국으로부터 벌가금 납부서를 통지받았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X1년 말에는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벌가금 부과될 가능성이 일단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 이거 벌가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충당부채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죠? 충당부채를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X2년 말에는 실제로 벌가금을 때려 맞아서 그래서 X3년 2월 말까지 얼마만큼의 벌가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럼 얘는 더 이상 벌가금을 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거 내면 어떻게 하지라는 충당부채가 아니라 정말 때려 맞아서 이제 반드시 벌가금을 내야 되는 현재 의무, 확정부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충당부채가 아니라 확정부채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물음에서는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케이스를 고려하라 나왔기 때문에 사례 B는 X1년 말에만 벌가금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그 벌가금에 대한 충당부채만 X1년 말에 인식하시면 되고 X2년 말에는 충당부채가 아니라 확정부채로서 인식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그냥 말장난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예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충당부채에 대한 그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지출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뭔가 내가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충당부채가 되는 거지만 그게 픽스되어서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금액을 확실하게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충당부채가 아니라 확정부채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14번부터 잠시 쉬었다가 또 자본 문제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